안녕하세요. 편안한 노후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 정말로 완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에게도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세련되고 능력 있는 임원 남편, 똑똑하고 귀여운 아들, 그리고 부족함 없는 따뜻한 집까지요.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정기적으로 지방 출장을 간다는 남편의 뒤를 쫓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남편은 도시를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낯선 고급 아파트였고, 그곳은 지난 몇 년간 숨겨져 왔던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문이었습니다. 제 심장과 세계를 산산조각 낸 그 진실 말입니다. 도어락이 가볍게 철컥이는 소리에 제 생각이 끊겼습니다. 남편 광현 씨가 커다란 곰 인형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난 7년 동안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익숙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환희야, 아빠 왔다. 만화 영화를 보고 있던 5살 아들 환희가 아빠 목소리에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가 남편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광현 씨는 아들을 번쩍 들어올려 볼에 뽀뽀를 쪽 해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선물. 그가 환희에게 곰인형을 건네자 아이는 인형을 껴안고 눈이 휘어지게 웃었습니다. 저는 주방문에 기대어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소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젊음을 다 바쳐 읽어온 보금자리였습니다. 제 이름은 민서. 올해 35살입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저만의 커리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희가 태어난 후 남편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광현 씨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직원으로 시작해 큰 수출입 회사에 영업이사 자리까지 올랐으니까요. 우리 생활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번듯한 집을 사고 차도 바꾸고 가사 도우미도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비친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아들을 사랑하며 일에 매진하는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술자리도 거의 가지지 않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단 한 가지, 지난 3년 동안 우리 집안에 불문율이 된 것이 있다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사들의 실적을 마감해야 하는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사로서 직접 현장에 내려가 장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출장은 늘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겨우 집에 들러 서둘러 밥을 먹고 제가 미리 챙겨둔 가방을 들고 나가 일요일 저녁에나 파토가 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러울 뿐이었죠. 남편이 떠날 때마다 저는 셔츠깃 하나하나 정성껏 다리고 필요한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따뜻한 물을 받아 족욕을 해주고 보양식을 준비해 기운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약 반년 전부터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제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남편은 파트너사를 만나고 멀리 있는 시장을 조사하러 간다고 했지만 돌아온 그의 옷은 흙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심지어 고급 섬유 유연제 향기가 났습니다. 구두는 새로 닦은 듯 반짝거렸죠. 물어보면 그저 사무실과 호텔에만 있어서 나갈 일이 별로 없었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예전에는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저와 아이를 위해 그 지역 특산물을 사오곤 했습니다. 천안 호두과자나 제주도 감귤 같은 작은 선물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남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 쇼핑할 시간이 없었다는 핑계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의심하게 만든 건 그의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출장용 가방이 단 한 번도 완전히 풀린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챙겨준 옷들은 제가 접어둔 모양 그대로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오직 그가 입고 나갔던 옷만 바뀌어 있을 뿐이었죠. 마치 다른 어딘가에 이미 옷과 물건들이 갖춰져 있고, 이 가방은 그저 출장 가는 척 연기하기 위한 소품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로서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정교한 거짓말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의심과 괴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으로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독이며 떨쳐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제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진실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달 마지막 금요일 오후, 남편은 평소처럼 급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제게 뽀뽀하며 늘 하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급하게 출장 가봐야 해. 부산지사에 문제가 좀 생겼대. 환이랑 잘 지내고 있어. 저는 미소 지으며 가방을 챙겨주고 조심히 다녀오라고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차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저 또한 미리 예약해둔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 앞에 검은색 세단 좀 따라가 주세요. 들키지 않게 적당히 거리를 둬주시고요. 제 심장은 가슴속에서 요동쳤습니다.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단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무서웠지만 더 이상 이런 기만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차는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방향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내 골목을 이리저리 돌더니 송파구 쪽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와 빌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엔 왜 온 걸까? 파트너사를 만나는 걸까? 그런데 왜 나에게 부산에 간다고 거짓말을 한 걸까? 남편의 차는 마침내 한강변에 위치한 더 리버뷰라는 최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아주 익숙한 듯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택시비를 계산하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마스크를 쓰고 그를 뒤쫓았습니다. 커다란 기둥 뒤에 숨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방문객용 카드를 받지도 않고 본인의 지문 인식으로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곳의 거주자였던 겁니다. 이 사실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친 것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또 다른 집, 또 다른 안식처가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층수 표시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25층에서 멈췄습니다. 25층.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화려한 로비 한복판에 멍하니 서서 제가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상했던 주말 출장은 결국 업무가 아닌 배신이 있는 곳으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저 25층 위에 더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더 리버뷰 아파트의 화려한 대리석 로비에 서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25층. 그 숫자가 차갑고 강박적으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제게 작별 뽀뽀를 하고 부산으로 간다던 남편이 이 낯선 건물의 25층에 있습니다. 그는 저를 속이고 수년간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당장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 모든 게 악몽이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강렬한 무언가가 저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알아야만 했습니다. 저 위에 무엇이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심호흡하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사무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쓰며 말했습니다. 25층에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휴대폰을 두고 와서 연락이 안 되네요. 올라가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처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보안 규정상 입주민의 확인 없이는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보안을 위해서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마를 짚으며 통증을 참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머리야. 날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가 봐요. 잠시만 여기 앉아서 쉬어도 될까요? 물 한 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직원은 제 창백한 안색을 보고 정말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네. 여기 앉으세요. 의료진을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예요. 직원이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엘리베이터 구역으로 통하는 보안문에 주민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카드를 찍으면 문이 몇 초간 열립니다.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밀며 들어갈 때 저는 쏜살같이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빈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서둘러 2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좁은 공간에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내 남편의 삶에 도둑처럼 몰래 침입하고 있는 제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25층 복도는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고 은은한 라벤더 향이 감돌았습니다. 벽에서 나오는 따뜻한 조명이 조용히 복도를 비췄습니다. 제 마음속 소란과는 대조적으로 이곳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저는 유령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걸어 나왔습니다. 어느 집이 그의 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긴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귀를 기울일 뿐이었죠. 그러다 복도 끝 2508호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광현 씨의 웃음소리, 그리고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현관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아주 살짝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복도 모퉁이 커다란 화분 뒤에 몸을 숨기고 문틈 사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문틈으로 거실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정장 대신 편안한 홈웨어를 입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은커녕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다정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에게서 보지 못했던 그런 행복 말입니다. 하지만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긴 웨이브 머리를 한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두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세계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핑크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3살이나 4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아이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저를 숨막히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제 아들 환희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커다랗고 동그란 눈, 오똑한 콧날, 그리고 앙담은 입술까지요. 마치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아이에게 짧은 머리를 입히고 남자아이 옷을 입히면 아무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체리,
정말 잘하네. 아빠가 뽀뽀해 줄게. 남편이 다정하게 말하며 아이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체리, 그게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남편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아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옆에 있던 여자, 유진도 행복한 아내이자 엄마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아빠만 좋아하네. 엄마는 뒷전이네. 내 금쪽 같은 딸인데 당연하지. 남편이 대답하며 유진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모범적인 남편이자 아빠로 살고 있는 그의 또 다른 집이었습니다. 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차가운 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들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주말 출장, 열리지 않는 가방, 거리감, 그리고 제 아들을 빼다 박은 저 아이까지. 지난 3년 동안 그는 두 얼굴로 살아온 것입니다. 또 다른 여자와 또 다른 아이를 둔 채 말이죠. 저와 제 아들은 그저 그의 연극 속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죄악을 가려주는 병풍에 불과했죠. 당장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그 가식적인 행복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냐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의 차분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그저 미친 질투쟁이 여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아빠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 상처만 줄 뿐이었죠. 아니요, 그렇게 처참하게 패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내려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25층 복도가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듯했고 가슴 속에는 지독한 통증과 증오의 불꽃만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돌아왔지만 이번 침묵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저와 제 아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제 손으로 만들어낼 폭풍의 시작 말입니다.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잠긴 듯 몽롱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환희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던 것만 기억납니다. 엄마 왔다. 아빠는 출장 가셨어. 아들의 천진난만한 질문이 제 피 묻은 가슴에 칼을 꽂는 듯 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응, 아빠 가셨어. 환희 맛있는 거 사주려고 돈 벌러 가셨지. 저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고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환희를 재우고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던 남편과 그 여자의 모습, 아들을 닮은 아이의 잔상이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정교한 거짓말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의 출장을 믿었고 그의 피로를 걱정했으며 그가 그려낸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살림을 차리는 동안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이 가정을 지키려 애썼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건넸던 달콤한 말과 다정한 손길들이 이제는 제 순진함을 비웃는 조롱으로 다가왔습니다.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이를 악물고 울었습니다. 내 사랑과 신뢰가 짓밟힌 것이 분해서 울었습니다. 제 희생이 코미디가 되어버린 사실에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다 쏟아내고 나니 남은 것은 절망이 아니라 극심한 분노였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두 여자와 두 아이를 속이며 두 얼굴로 살게 내버려 둘 순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비밀스러운 세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했습니다. 며칠 밤을 괴로움 속에서 보낸 뒤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환희를 유치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적막한 집, 기회였습니다. 남편의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그곳은 그의 성격답게 깔끔하고 세련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깔끔함 뒤에 분명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체계적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과 서류 뭉치를 확인했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평범한 계약서와 업무 보고서뿐이었죠. 너무나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치밀한 사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은밀한 곳에 숨기기 마련이니까요. 방안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제 시선이 커다란 오크 책상에 머물렀습니다. 서랍이 많았는데 오른쪽 맨 아래 서랍 하나만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열쇠 꾸러미에 있는 모든 열쇠를 써봤지만 맞는 게 없었습니다. 분명 이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화분 및 액자 뒤 두꺼운 책 사이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허탕이었습니다. 포기하려던 찰나 어떤 기억이 스쳤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낡은 지포라이터를 만지작거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라며 잘 쓰지는 않고 가끔 꺼내보던 물건이었습니다. 침실로 달려가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벨벳 상자 안에 라이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묵직한 라이터를 들고 이리저리 만지다 보니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라이터 밑면이 열리며 작은 비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낡은 구리색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열쇠를 들고 서재로 달려가 서랍에 꽂았습니다. 철컥 잠금이 풀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전적인 보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서류 뭉치 하나와 사진 앨범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서류를 들었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주소는 2508호 더 리버뷰 아파트였습니다. 매수인은 광현. 잔금 완납. 계약 날짜는 약 4년 전이었습니다. 제 아들 환희가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모은 공동예금, 제가 믿고 맡겼던 그 돈을 빼돌려 다른 집을 사고 다른 가정을 꾸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더 아프게 한 건 사진 앨범이었습니다. 제목 없는 파란색 가죽 앨범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첫 장에는 남편과 유진이 더 리버뷰 공사 현장 앞에서 안전모를 쓰고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우리 보금자리에 초석을 다지며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텅 빈 아파트 안에서 설계도를 들고 꿈을 설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구를 고르는 사진, 둘만의 집들이 파티, 유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과정까지. 그 앨범은 남편의 새로운 가정,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한 편의 슬로픈 비디오였습니다. 저희 모자의 삶과 평행하게 진행된 기록이었죠. 제가 입덧으로 고생하며 홀로 집을 지킬 때 그는 밖에서 새 집의 벽지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분만실에서 고통받을 때 그는 아마 또 다른 아이의 탄생을 설레며 기다렸을 겁니다. 사진 속 그들의 미소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앨범을 덮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 고통은 배신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기만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정이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저는 그의 인생에서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사진 앨범과 매매 계약서는 지난 3년의 가짜 행복에서 저를 깨어나게 만든 얼음물 같았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에 물건들을 제자리에 두고 열쇠를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저와 아들의 권리를 되찾고 그 배신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더 많은 게 필요했습니다. 그의 더러운 돈의 흐름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저는 재무 전문가로서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속임수라도 숫자로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대학 동창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지원이가 떠올랐습니다. 지원이는 대형 은행의 VIP 고객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주거래 계좌와 급여 계좌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보안 원칙상 민감한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원이만이 제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지원이를 만났습니다. 수상한 출장부터 비밀 서랍에서 찾아낸 것들까지 모두 털어놓자 지원이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그 인간이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 있어?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나도 그래. 제가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야. 도움이 필요해. 그 아파트를 사고 여자를 부양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해. 지원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원칙 위반이라도 내 친구가 이렇게 짓밟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지. 하루만 시간을 줘.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정확히 하루 뒤 같은 카페에서 지원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얼굴에 동정심 대신 극도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민감한 정보를 가린 두툼한 거래 내역서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민서야, 이거 봐. 마음 단단히 먹고 떨리는 손으로 내역서를 펼쳤습니다. 지난 4년간의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무감각했던 숫자들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매달 정기적으로 송금된 부양비였습니다. 매달 5일만 되면 남편의 계좌에서 정확히 3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수취인은 유진. 이 거래는 4년 전부터 기계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4년 동안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이 1년 내내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죠. 남편은 제게 이사, 연봉이 높지 않다며 아껴 쓰자고 투덜대면서도 뒤로는 내연녀에게 이토록 거액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새 옷 한 벌 사기 아까워했던 제 모습과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던 환희에게 안 된다고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의 몫이어야 했던 돈을 그는 다른 여자를 위해, 가짜 가정을 위해 쓰고 있었습니다. 우라가 치밀어 숨이 막혔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원이가 3년 전에 한 거액 거래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봐. 확인해보니 우리 부부의 공동 적금 계좌에서 2억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친구와 경기도 쪽에 큰 수익이 기대되는 땅을 산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믿고 주저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가 며칠 뒤 남편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내역을 가리켰습니다. 똑같이 2억 원이 더 리버뷰 아파트 잔금으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경기도 땅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철저히 속였습니다. 부부의 피땀 어린 돈을 내연녀 집 사는데 쓴 것입니다. 제 신뢰를 무기로 제 등에 칼을 꽂은 셈이죠. 민서야, 더 있어. 지원이의 표정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번엔 대출 서류였습니다. 1년 전 남편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공동 명의지만 제가 결혼 전 모은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간 집인데 그가 감히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은행에는 사업 확장용이라고 했지만 실제 돈의 흐름은 달랐습니다. 3억 원은 여러 계좌를 거쳐 작게 쪼개지더니 결국 큐스타일이라는 의류회사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큐스타일, 그게 뭐야? 제가 묻자 지원이가 대답했습니다. 유진의 회사야. 그녀는 그 돈으로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런칭한 겁니다. 즉, 남편은 우리 집을 담보로 내연녀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 배신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제 자산을 체계적으로 갈취해 내연녀의 제국을 건설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혼 생활 자체가 처음부터 그의 치밀한 비즈니스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착취하기 좋은 먹잇감에 불과했죠. 내역서를 덮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원이를 바라보는 제 눈에는 이제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공허함과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습니다. 지원아, 고마워.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카페를 나와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지는 해는 따스했지만 제 마음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기만에 대한 거의 완벽한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가서 이 서류들을 얼굴에 던지고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끝내는 건 그에게 너무 쉬운 결말이었습니다. 그는 뻔한 거짓말과 가식적인 사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것이고 길고 지루한 이혼 소송은 아들에게 더 큰 상처만 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제 삶을 연극으로 만들었으니 저도 기꺼이 그 연극에 동참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감독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역서와 제 감정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다시 현모양처 민서의 가면을 썼습니다. 광현 씨가 좋아하는 요리들로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를 안심시키고 방심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부산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매우 놀란 눈치였습니다. 의심 섞인 짜증을 예상했겠지만 저는 환한 미소와 따뜻한 포옹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왔어요. 피곤하죠? 쉽게 물 받아놨어요. 그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역시 당신밖에 없어. 그는 제 의심이 사라졌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내내 저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그를 챙겼습니다. 반찬을 집어주고 출장길은 어땠는지 물었죠. 일은 잘 해결됐어요. 파트너사들이 힘들게 하진 않고요. 남편은 제가 완전히 믿는다고 생각했는지 지어낸 이야기들을 신나게 늘어놓았습니다. 자정까지 이어진 회의, 업계 거물들과의 사교 파티, 계약을 따내기 위해 마셨던 술자리 이야기들까지요. 막힘없이 술술 나오는 거짓말들이 참으로 정교했습니다. 심지어 손에 난 작은 상처를 보여주며 현장 조사 중에 다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네. 하지만 속으로는 경멸이 치밀었습니다. 그 상처가 아마 내연녀와의 뜨거운 시간 중에 생긴 흔적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잔소리도 의심 섞인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가장 깔끔한 옷을 준비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당신은 커리어에만 집중해요. 집안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제 180도 바뀐 모습에 남편은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그는 안락함과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까다로운 아내를 잘 길들였다고 두 집 살림을 아무런 방해 없이 평화롭게 즐길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겠죠.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경계심을 늦췄습니다. 월말 출장을 준비할 때도 제 앞에서 당당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들은 더 화려하고 상세해졌죠. 그가 내뱉는 모든 거짓말을 머릿속에 기록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을 은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사냥감은 이미 덫에 걸렸고 살짝 당기기만 하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연극의 막을 가장 화려하고 잊을 수 없게 내리고 싶었습니다.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남편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의 등장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한 달 가까이 제 자신만의 연극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적인 고문이었습니다. 배신한 사람을 보고 웃어야 하고 기만하는 사람을 정성껏 보살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환희와 아이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위선자인 가정에서 아이를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방식대로 끝내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시어머니인 배옥자 여사님의 등장과 함께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고부 관계가 그리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 계셨고 저희는 도시에서 바쁘게 사느라 1년의 명절 때나 한두 번 뵙는 정도였죠.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말수가 적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었지만 참으로 인자하셨습니다. 흔히 들리는 고부 갈등 같은 건 저희에게 없었습니다. 저를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하지만 너무 인자하셔서 그런지 남편은 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늘 본인 마음대로 결정했고 어머니도 저희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머니가 몇 주간 올라오실 거라고 했을 때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존재가 제 계획에 차질을 줄까 봐서요. 하지만 이번 방문이 운명이 제게 보내준 핵심 카드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어머니가 도착하셨습니다. 현관에서 뵌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뵀을 때보다 훨씬 여위고 안색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짐을 들어다 드리며 살갑게 굴었지만 제 눈에는 그 모습이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효자 역할을 연기하는 듯했죠. 그날 저녁 식사 후 남편은 갑작스러운 업무 전화를 받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뻔히 알면서도 저는 어머니 환희와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어머니를 위해 대추차를 내왔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흐르고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서야, 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떼셨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슬펐습니다. 광현이 그놈 요새 너한테 잘해주니? 그 질문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드님이 다른 여자가 있고 딴 살림을 차렸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광현 씨 여전히 저희한테 잘해요. 어머니는 저를 깊게 응시하셨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 숨길 거 없다. 내가 다 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뭘 아신다는 말씀이세요? 너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골에서 나랑 제일 친한 친구였잖니. 어머니는 제가 전혀 몰랐던 비밀을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단짝 친구였습니다. 엄마는 도시로 오셨고 어머니는 시골에 남으셨지만 두 분은 자매처럼 연락을 이어오셨던 겁니다. 너희 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고 생각했어. 내 엄마 영혼 앞에서 약속했단다. 너를 내 친딸처럼 아끼고
절대 서운하게 안 하겠다고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러질 못했어. 어머니의 마른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광현이가 변했다는 걸 안다. 너한테 못할 짓 하고 있다는 것도 몇 번이나 말리고 야단쳤지만 듣질 않더구나. 늙은이가 뭘 아냐며 무시만 당했지. 예전에 착한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는 시골에서도 광현이가 도시에 있는 낯선 여자에게 돈을 자주 보낸다는 소문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의심이 들어 이번에 확인하러 올라오신 거였습니다. 남편이 잘 때 몰래 휴대폰을 보셨고 제가 본 것들을 어머니도 보셨던 겁니다. 민서야, 내가 미안하다.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마디 굵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어. 저런 짐승 같은 놈을 낳다니. 죽은 내 엄마를 볼 면목이 없구나.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고부 사이인 두 여자가 함께 오열했습니다. 제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고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이 바로 그 상처를 준 사람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묘했습니다. 어머니의 공감과 사랑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든든한 아군을 얻은 것이죠. 마음을 다 털어놓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단호해졌습니다.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저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제 계획과 한 달간의 연기, 모아둔 증거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는 겁내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결단을 내비치셨습니다. 그래, 네가 잘 생각했다. 저런 못된 놈은 따끔하게 맛을 보여줘야 해. 내가 도울 게 있다면 뭐든 말해라. 너와 내 손주를 위해 정의를 찾아야지. 저는 이제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기회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든든한 배경이 생기니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남편의 민낯을 그의 어머니 앞에서 공개할 것입니다. 본인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 늘 핑계로 삼던 그 어머니 앞에서 심판받게 할 것입니다. 2주 뒤 다시 월말 출장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 남편은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제 순종적인 모습에 완전히 취해 있었으니까요. 당당하게 짐을 챙기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치 휴가라도 떠나는 사람처럼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 강아지라도 한 마리 사줄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환히 있으면 괜찮아요. 출장 잘 다녀오세요. 저는 현관문까지 배웅하며 끝까지 현모양처 연기를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어머니는 이미 외출복을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집차를 타지 않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남편이 알아챌까 봐서요. 이 편이 기사님께 더 리버뷰 주소를 말했습니다. 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긴장됐고 어머니는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본인이 낳은 자식의 타락을 직접 확인하러 가는 길이니까요. 택시는 아파트 건너편에 멈췄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내려서 로비가 정면으로 보이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은 부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선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그의 차가 나타나더니 더 리버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어 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저놈이 정말 저기 있구나.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남편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30분 정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길을 건넜습니다. 미리 준비한 방문객용 카드를 이용해 보안문을 통과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친구의 도움을 받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2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508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벨소리와 함께 안의 소음이 뚝 끊겼습니다.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유진이었습니다. 얇고 매혹적인 잠옷 차림에 가벼운 화장을 한 모습이 참 예쁘더군요. 저와 시어머니를 본 그녀의 미소는 얼어붙었고 대신 당혹감과 경악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누구세요? 누구 찾으러 오셨나요? 그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를 밀치고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도 뒤를 따르셨습니다. 내부 전경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거실은 풍선과 리본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숫자, 사과 꽂힌 커다란 케이크와 와인, 꽃, 그리고 예쁘게 포장된 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일 파티 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광현 씨를 보았습니다. 침실에서 커다란 바비 인형을 들고 나오던 중이었죠. 그도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저희를 본 남편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든 인형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건 핑크색 드레스를 입은 아이였습니다. 겁에 질려 유진의 다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 환희와 똑 닮은 아이였습니다. 그 맑고 큰 눈으로 저희를 겁에 질린 채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엄마, 누구야? 아이의 그 가냘픈 목소리는 어머니의 인내심을 끊어버리는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의자를 잡고 겨우 서 계셨습니다. 아들과 낯선 아이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광현아, 내가 설명해봐라. 이게 다 뭐냐?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아니, 제 말 좀. 하지만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목소리는 고통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묻잖아. 저 애는 누구 자식이야. 그 순간 처음에 당황을 수습한 유진이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미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아이를 껴안고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며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유진이고요. 그 뻔뻔한 고백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눈물 섞인 대치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가 울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고백은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관계를 시인하는 것을 넘어 공개적인 도전이자 시어머니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였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가슴 속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각오하고 온 장면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분은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서 계셨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내연녀와 혼외자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며느리에게 했던 약속과 아들에 대한 배신감, 수치심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인자했던 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내 놈이. 어머니의 손가락이 광현 씨를 향해 떨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 말 좀. 하지만 어머니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던 인자한 어머니가 전력을 다해 매서운 손찌검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남편의 뺨에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뺨을 감싸 쥐었고 유진은 겁에 질려 아이를 안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아, 어머니는 절규하셨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극한의 실망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더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머니는 울먹이며 남편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셨습니다. 내 처가 집에서 너 하나 믿고 자식 키우며 기다릴 때 너는 밖에서 이 짓을 했단 말이냐? 네 청춘과 인생을 바친 사람한테 어떻게 이래? 양심도 없는 놈아.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민서야, 내가 미안하다. 자식을 잘못 가르쳤어. 다시 남편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광현아, 잘 들어라. 오늘부터 난 내 어미가 아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은 내 자식이 아니야. 어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켜고 흔들림 없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당장 이혼해라. 당장. 너 같은 놈은 민서 곁에 있을 자격 없다. 보내줘라. 남편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보다 어머니를 더 무서워했으니까요.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차갑게 그를 걷어차셨습니다. 어머니라 부르지도 마라. 징글징글하다. 어머니는 아들을 매섭게 쏘아보셨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도 민서한테 넘겨라. 집, 차, 내가 빼돌린 돈까지 다 돌려줘. 그게 민서가 보낸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알겠냐? 어머니의 요구는 제 예상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저를 대신해 정의를 요구하고 아들을 징벌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곁에 있다면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연극에는 아직 퇴장하지 않은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광현 씨가 바닥에서 울며 불며 매달리는 동안 상황을 관찰하던 유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거나 겁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함을 되찾고 뻔뻔하게 나섰습니다. 아이를 잠시 달래놓고는 어머니 앞에 서서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좋게 말로 하시죠. 여기서 소란 피우면 이웃들이 듣고 안 좋잖아요.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저와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내까짓 게 어디서 감히. 누구더러 훈수냐. 제가 누구냐고요. 유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당신 손녀의 엄마죠. 그녀는 아직 나오지 않은 배를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아니죠. 손녀 하나가 아니에요. 곧 있으면 손주가 하나 더 생기거든요. 이번엔 아들이라던데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방 안에서 터진 두 번째 폭탄이었습니다. 임신이라니, 게다가 아들이라니요. 저는 의자를 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남편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유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조차 몰랐던 사실 같았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가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유진은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러니 이혼이니 재산이니 서두르지 마세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광현 씨는 저랑 제 아이들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민서 언니네만 챙길 순 없죠. 그녀는 저를 보며 승리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서 언니, 힘든 건 알겠는데 현실을 보세요. 능력 있는 남자들이 밖에서 애 두는 게 드문 일도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혼자 독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차라리 좋게 좋게 지내요. 언니가 큰 집 하고 제가 작은 집 하면 되잖아요.
아들은 장남, 딸은 차녀로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 아닌가요? 가정도 지키고 남편도 지키고요. 믿기지 않는 궤변이었습니다. 그녀는 뻔뻔함을 넘어 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조선시대 논리를 들먹이며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입 닥치지 못해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너는 그저 남의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일 뿐이야. 나랑 대화할 급도 안 돼. 파탄, 웃기지 마요. 유진이 크게 웃었습니다. 언니네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지루한 껍데기뿐이었잖아요. 광현 씨가 정말 행복했다면 왜 저를 찾았겠어요. 사랑도 못 주고 아들도 못 낳아준 언니 잘못이지. 왜 남 탓을 해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를 감정적인 질투쟁이로 몰아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먼저 폭발한 건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저 여우 같은 년의 무례함을 더 이상 참지 못하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탁자 위에 찻잔을 들어 유진의 얼굴에 물을 뿌리셨습니다. 아,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못된 것이 어디서 어른 앞에서 훈계질이야. 어머니는 사자처럼 포효하셨습니다. 인자함은 사라지고 모욕당한 어머니의 분노만 남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너 같은 상종 못하려는 절대로 안 받아들인다. 꿈 깨라. 어머니는 문을 가리키셨습니다. 당장 내 새끼 데리고 여기서 나가. 내 눈에 다신 띄지 마. 뭐라고요? 감히 저를 쫓아내요? 유진이 당황했습니다. 왜 못해? 어머니가 응수하셨습니다. 이 집 명의는 우리 아들 돈, 즉 민서랑 공동으로 모은 돈으로 산 거다. 내가 이 집 주인 어머니로서 널 쫓아낼 권리가 있어. 너는 얹혀 사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냐. 나가. 유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쳐다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기야, 뭐라고 말 좀 해봐. 어머니가 우리 쫓아내시잖아.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인 채 입도 뻥긋 못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두고 보세요. 그녀는 아이를 안고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저 나갈게요. 하지만 제 뱃속의 아이, 당신들 집안대를 이을 아이는 책임져야 할 거예요. 그녀는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은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진실의 파편들만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유진이 떠나고 난 뒤의 정적은 더 끔찍했습니다. 달콤한 케이크 향기와 꽃향기는 여전했지만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패배자의 신음만을 내뱉었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극에 달했던 분노가 빠져나가자 기력이 다하신 듯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어머니의 얼굴은 단 몇 분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난장판 속에서 묘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무너져 내린 남편과 고통받는 시어머니를 보며 일말의 연민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본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광현 씨는 동정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제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해져선 안 됐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네, 민서입니다. 상황 끝났습니다.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 대학 동창이자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분으로 제가 배신을 확인한 뒤 비밀리에 접촉해둔 분입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반전이 아닌 예고된 방문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와 사무장들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날카로운 눈빛. 그들의 등장은 방 안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남편과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냐? 어머니가 속삭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광현 씨. 그리고 어머니 김 변호사가 정중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전 민서 씨의 법률 대리인 김 변호사입니다. 오늘 민서 씨의 위임을 받아 두 분의 이혼 절차를 협의하러 왔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다시 언급되자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민서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저는 대답 대신 김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광현 씨, 여기 저희 측에서 준비한 이혼 합의서입니다. 검토하시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안색은 보라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조건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첫째, 양육권. 저는 환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 단독 양육권을 갖는다. 남편은 면접 교섭권만 갖되 제 감시 하에 주말에만 가능하다. 둘째, 재산 분할. 우리가 살던 집은 제 특유 재산이 많이 포함되었으므로 제 단독 소유로 한다. 차도 제가 갖는다. 셋째, 그리고 남편이 가장 경악한 부분은 금융 문제입니다. 그가 그동안 몰래 빼돌린 공동재산 약 5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남편이 서류를 집어 던지며 일어났습니다. 이건 강도짓이야. 날 굶겨 죽이겠다는 거야? 환희는 내 아들이야. 왜 양육권이 없어? 집도 공동재산인데 왜 빈손으로 나가야 해? 그는 뻔뻔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본인의 잘못은 잊은 채 이기적인 본성만 드러냈죠. 당신이 벌었다고 제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사자리, 우리 집안 인맥 아니었으면 가능했을 것 같아. 그 돈은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이야. 내 동의 없이 빼돌린 건 범죄라고. 김 변호사도 거들었습니다. 광현 씨, 유책 사유가 명백한 외도와 혼외자 문제로 법원은 절대 당신에게 양육권을 주지 않을 겁니다. 재산 분할 역시 저희가 확보한 거래 내역서로 재산 은닉 행위가 입증됩니다. 법정으로 가면 당신은 모든 걸 잃는 건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논리에 밀린 남편은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네가 감히 날 협박해. 그는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변호사 앞에서도 폭력적인 본성을 드러냈죠. 하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리치기 직전 문 쪽에서 차갑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대지 마. 모두가 문을 쳐다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부리시던 보안팀 강 실장이었습니다. 제가 부르지 않았는데 나타난 구원자였죠. 아버지는 은퇴하셨어도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걱정되어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제 고통을 알고 계셨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강 실장은 남편을 차갑게 제압했습니다. 광현 씨, 주먹보다는 말이 더 나은 방법 아닐까요? 우리 아가씨는 당신이 함부로 손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것도 좀 보시죠. 남편은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남편의 얼굴은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 서류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실제 자금 흐름을 기록한 장부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방법은 많죠.
강 실장이 답했습니다. 당신 회사가 사실은 우리 회장님 계열사 산하라는 걸 모르셨나 보군요. 당신 이사 자리도 사실 다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자부심이었던 커리어마저 사실은 연극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는 한 번도 유능한 이사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꼭두각시였죠. 당신은 꼭두각시 역할도 제대로 못했더군요. 법인카드 남용, 허위 계약서 작성, 거래처 리베이트 수수까지 지난 3년간 탈세한 내역도 여기 다 있습니다. 끔찍한 비리들이 증거와 함께 나열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조사하고 계셨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일격을 가하신 겁니다.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서류가 검찰로 가면 그는 감옥행이었습니다. 자, 광현 씨, 선택하시죠. 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빈손으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를 받든지요.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유와 파멸 중 하나를 골라야 했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합의서 페이지마다 서명했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그의 인생이 종말을 고하는 서명이었습니다. 남편의 굴욕적인 서명과 함께 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감옥 대신 자유를 택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5억 원을 반환하기 위해 그는 가진 유일한 자산인 더 리버뷰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내 연녀를 위해 제 돈으로 지은 집이 제 빚을 갚기 위해 팔려나가는 꼴이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돈이 급했던 그는 시장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집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나가는 이사가 파산했다는 소문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고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 유진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정하고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아요. 그녀는 독사처럼 눈을 부라렸습니다. 여긴 우리 딸이랑 내 집인데 무슨 권리로 팔아요. 남편은 지쳐서 대답했습니다. 안 팔면 나 감옥 가. 당신이 좀 이해해줘. 이해? 내가 왜요? 유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준 돈은 증여고 집은 내 거나 다름없어. 당신 감옥 가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남편은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여자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한다며 우리 미래를 약속했잖아. 미래? 유진이 가증스럽게 웃었습니다. 내 미래는 돈 많은 사모님이지 감옥 갈 남자 뒷바라지가 아니야. 정신 차려. 당신 이제 끝났어. 두 사람은 매일같이 서로를 헐뜯으며 싸웠습니다. 결국 집이 팔리고 새 주인이 나타났을 때 유진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짐 가방 2개만 든 채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아빠를 찾으며 우는 아이의 모습이 유일하게 안쓰러웠을 뿐입니다. 유진은 남편을 붙잡고 발악했지만 남편 역시 그녀를 혐오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애 정말 내 애 맞긴 해. 남편의 의심 섞인 한마디에 유진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녀 역시 좁은 원룸으로 돌아가 비참한 삶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가짜 가정의 결말이었습니다. 광현 씨는 가족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막노동과 대리 운전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10년은 늙어버린 노숙자 같은 행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그가 공원에서 아이와 놀고 있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환희는 새 장난감 자동차에 빠져 있었고 저는 벤치에 앉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민서야. 남편이었습니다. 가슴이 아릿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세요. 제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환희가 남편을 보더니 제 등 뒤로 숨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왜 나랑 똑같은 아이가 있다고 하는 아저씨야? 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남편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환희도 이미 소문을 통해 아빠의 잘못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가 이제 나 안 사랑해서 안 오는 거야. 환희의 울먹임에 남편은 공원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데리고 뒤돌아섰습니다. 그와의 인연은 그렇게 영원히 끝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양육권과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이혼 서류를 손에 쥔 날, 저는 기쁨보다도 거대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찾아오신 겁니다. 민서야, 내가 여기서 너희랑 같이 살면 안 되겠니?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시골 집은요? 면목이 없어서 못 내려가겠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죄가 크니 여기서 너희들 뒤치다거리라도 하며 속죄하고 싶어. 환히 자라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구나. 어머니의 진심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환희, 그리고 시어머니 세 사람의 기묘하고도 따뜻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정성껏 환희를 돌봐주셨고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저는 재무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살려 작은 인테리어 컨설팅 업체를 차렸습니다.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진실한 사랑으로 채워주는 일이었죠. 시간이 흘러 상처는 아물었고 우리 집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행복은 완벽한 남자나 화려한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진실한 마음과 평온한 일상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새벽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광현 씨의 가짜 행복 연극은 끝났고 이제 저는 저만의 진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해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마세요.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신뢰와 사랑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